가능한 시간은 더 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천안함이 폭침된 지 오늘로 47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연합 다 해서 이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상당 수준까지 그 원인 규명이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생존자들의 어떤 증언이라든지 신사약 분석, 또 FDS의 자료나 유교단의 어떤 TOD 영상, 그리고 알미주파 표현이나 RDX 그런 탄약 흔적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외부의 어뢰 공격에 의해서 이 침몰이 됐다 하는 것이 거의 다 이 정설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럼 과연 한국의 영해에 들어와서 한국 군함을 어뢰로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주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본인가 중국인가?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시기에 제가 이 발표하는 그 내용은 이런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 군의 전력 보강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데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의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정치가는 그 아테네 시민들한테 안보의 3대 악으로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무지와 나약과 태만이라고 했습니다. 시민들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테네가 멸망하게 됐는데 오늘날 과연 한국 국민들이 북한을 보는 시각이 어떤가? 저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잠수함이 천안함을 공격을 해서 침몰을 시켰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북한의 잠수함 전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노묘급을 러시아로부터 7척 들여오고 그 이후에 자체 건조해서 2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묘급은 한 1,800톤 정도 되는데 어뢰 발사관도 한 8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속거리는 한 14,000km. 이 정도 되면 뭐 한국 전 해역을 다 뚫고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방속거리입니다. 또 300톤급 상업급 잠수함은 어뢰 발사관을 4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업급도 현재로 한 22척 정도 갖고 있고 6호급 80톤급도 방속거리는 뭐 한 140k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뢰 발사관은 2문을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30여 척을 보유해서 전체적으로 한 70여 척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이 북한의 서해동에 여러 군데 이렇게 기지가 있는 데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잠수함 기지는 지하 동굴화해서 그쪽을 통해서 출입항을 하면은 사실상 인공위성 정찰로도 탐지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한국의 이 주변 해역의 어떤 수중 바다 환경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잠수함의 이 대잠전을 어떻게 해야 되겠까 하는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윤곽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 잠수함의 그런 이 탐색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은 이 대자방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능동탄기 정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물속에서 쏘나돔에서 핑핑 소리를 내면서 잠수함의 선을 막고 들어오는 그런 반향에 의해서 잠수함을 탐지하는 건데 이것이 상당히 이 물의 여러 가지 조건, 수중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잡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잠수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먼 거리에서 한 30-40km 바깥에서도 수상함이 있다 하는 것을 다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수상함에서는 뭐 조건이 좋았을 때 한 3-4km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디젤 잠수함이라고 해서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서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취약한 그런 시간대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스노클이라고 하는 연도를 조금 물 밖에 내놔가지고 거기서부터 공기를 흡입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배터리를 차징하는, 축전지를 차징하는 요 시간, 길어봐야 한 10분, 15분 사이입니다. 그것도 물속에서 내놓는 그 연돌 모양 한 요 정도 사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레이더로 파도 치면서 이거를 잡아낸다는 것은 한 2, 3마일 이 정도면 참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만큼 사실 이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시기조차도 잠수함을 잡기는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주변 환경에서 이 동해 같은 데를 보면은 실제 이 동해 북쪽 거기는 이제 동안나일 이 한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또 남쪽 부분에서는 난류가 흘러서 동해의 강릉 주변 이쪽, 울릉도 주변 일도에는 굉장히 난류와 한류가 섞여가지고 물이 어떻게 보면은 이 덩어리로 몰려다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것은 음판 탐지를 해도 잠수함처럼 나타나 보이고 아니면은 어떤 때는 실제 그것에 의해서 차단돼가지고 음파가 전달이 안 돼가지고 실제 그 뒤에 숨어있는 잠수함들은 거의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해의 경우는 이 동안 난류의 영향, 그리고 수심이 낮은 그러한 영향, 또 주변에 섬들이 많기 때문에 잠수함이 그런 데 숨어서 활동하면은 대자방으로 찾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서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심이 남해보다 더 낮고 주변에 어선들이 상당히 많이 선진하고 선박함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속에서 음을 꾸려가지고 잠수함을 탐지한다. 이것은 더욱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한반도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잠수함 활동하는데 천국입니다. 반면에 수상함의 대장함으로서 어떤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 속에서 한국이 대장전을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달성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전에 갖고 있던 그런 대장전의 개념을 이제 좀 다시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야 될 건가? 우선 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대장전을 수행해야 될 그런 일들. 첫 번째로 이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인공위성으로 정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지금 뭐 미국이 그 능력을 갖고 한국한테 이 정보를 주는 그런 입장이지만 이제는 미국이 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독자적으로 그것을 갖고 아주 세심하게 24시간 한반도 상공에 이 정체된 그런 위성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는 그 과학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수중에서 이동하는 그 잠수함은 이동할 때 웨이크를 발생합니다. 그 웨이크에 따라 가지고 싸의 기법에 의해서 이 인공위성에서 그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술을 정찰위성에다 같이 이렇게 한다 보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넓은 내역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작전적인 수준에서 대장전인데 이것은 한국의 이 작전 해역 그건 굉장히 넓습니다. 한반도 면적이 한 3배 이상이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 커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잠수함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길목에다가 수중에다가 요즘 개발된 그런 라인어웨이라고 하는 그런 수중 잠수함 탐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설치를 하면은 어느 정도 원해에서 조기 경보가 좀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